자, 그 틀 좀 잡고 들어갈게요. 네. 난소공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내용을 안 얘기했는데 요거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여기서 난쟁이라고 하는 거 있죠? 난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아버지의 신체적인 장애를 뜻하기도 해. 아버지의 신체적 장애. 소인증. 실제로 그 외소증, 소인증이라고도 하는데 외소증, 소인증 상관없어요. 어. 그 있잖아.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있잖아. 종종 키 되게 작으신 분들. 어. 그 장애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지만 보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의미죠. 이거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예요.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세요. 두 번째 거.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자, 쏘아 올렸대잖아. 근데 쏘아 올렸다는 얘기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고 체계 안에서는 뭔가 어떤 사물은 전부 다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이 쏘아 올렸다라는 행위 자체가 그거를 거스르는 행위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를 극복하려는 행위예요. 극복 의지. 됐죠? 근데 아, 극복 의지 또는 극복의 시도. 그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물건이라는 게 원래 아래로 떨어지는데 위로 그렇죠. 올리면 그렇죠. 이게 그렇죠. 쏘아 올렸다. 뭔가를 이겨내 보려고 했으나, 근데 이게 있어요. 쏘아 올렸다는 얘기는, 근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됐죠? 그러니까, 필연적인 실패와 좌절. 필연적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아까 이제 너네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의 결말이 되게 비극적이란 말이죠. 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미 제목에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에는 이 작은 공, 작은 공.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래서 희망, 희망. 됐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희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이 난쟁이 가족이 또는 이제 난쟁이 가족 전원은 아니에요. 실제로 전원은 아니고 난쟁이 가족 중 이제 몇몇 인원들이 보이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제목이다. 라는 걸 일단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희망이라는 말 대신에 꿈, 이상, 욕구, 욕망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됐죠? 말 나온 김에 근데 이것도 그럼 말 하나 바꾸자. 소외계층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이 작품이 이제 산업화 도시와 요때를 배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주 썼던 말 자체가 도시 빈민층, 빈민층이라는 말도 써요. 도시 빈민층. 됐죠? 일미 그러면 여기서 잡았지만 이 작품에 갈등 구조가 나오죠. 갈등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계층 간, 그렇죠. 계층 간의 갈등이 주가 되죠. 주요함. 됐죠? 부유층 대 빈곤층. 이게 원래 난소공이라는 작품도 연작 소설이야. 연작 소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도 앞에 이야기가 또 있고요. 뒤에 이야기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텍스트에는 이제 부유층과 빈곤층이 주로 나오는 거지만 이 전에 거 말로만 설명하고 갈게요. 이거는 이 전에는 이 작품에 지금 등장인물 중에 아들 두 명 있어요. 영수랑 영호 나오는데 그 영수 영호가 공장 노동자였단 말이야. 근데 그 이제 그 공장 노동자로 일할 때 그 사장 있잖아, 사장. 그죠? 그 사장은 매일같이 아 회사가 어려워.
회사가 어려워. 아, 이거 힘들겠는데?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너네 언제든 잘릴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노동 착취를 하고 약간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맞서서 싸우다가 영호가 거기에 대들고 막 이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난 이후 이제 내용인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연작 소설 중에 어느 파트를 가져와도 사실상 이 갈등 구조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주요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 체크해 두시고요. 본문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갈게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 얘기 나오죠? 난쟁이 체크 하나만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난쟁이. 가난한 도시 빈민층. 그죠? 소외계층, 도시 빈민층. 그래,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인정하네요.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버지는 난쟁이다, 아버지는 난쟁이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게 표면상의 의미로 쓰인 그 장애, 신체적 장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그래, 난쟁이였지. 난쟁이지, 난쟁이지. 얘기하는 게 괜찮죠? 자, 불행히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자습서에도 표시되어 있는 얘기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옳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적인 모순 있죠. 그러니까 도시 빈민층이 생겨났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부조리나 모순이 있다라는 거야. 거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벌써 드러나요. 사회적 모순,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잘못됐다고 세상이. 세상은 잘못됐어요. 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럼 여기서 일단 나오네요. 나라고 하는 서술자가 잡혔으니까, 그죠? 시점 나오죠? 1인칭. 주인공. 여기서는 주인공 시점 듭니다. 1인칭 주인공인데, 그 1인칭 주인공인 서술자가 영수의 시점이에요. 그죠? 영수의 시점. 이거 혹시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 다른 부, 1부, 뭐 3부 이런 얘기도 다르거든요. 시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교과서 텍스트는 영수 시점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1부는 영호 시점이고요. 2부는 영수 시점이고요. 3부는 영희 시점이에요. 이게 좀 달라져요. 대략. 아들이 두 명이고 딸이 한 명. 네. 네. 자, 그리고 나를 포함한 5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됐죠? 자,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뭐, 목숨 걸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뒤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지옥이라고 하는 거 일단 체크해 두세요. 천국. 천국에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부유함.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이라고 하는 거, 빈곤과 가난, 궁핍, 됐죠?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나 우리 5식구는 지옥에 살면서도 천국을 생각했다.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실제로 현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천국을 생각했다는 얘기는 항상 희망을 꿈꿨다고. 괜찮습니까? 가난한 처지 속에서, 그렇죠? 희망을 꿈꿔왔음. 그러니까 아직 이 첫 번째 장면에선 좌절, 포기, 체념이 아닌 거야. 괜찮습니까? 자,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 세모와도 같았다. 됐죠?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을 전쟁에도 비유했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하지만, 봐봐. 날마다 천국을 생각했지만,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잖아. 그죠? 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던 거죠. 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렇죠?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얘기 나오죠? 그날 아침, 내려가서 체크할게요.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날 아침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 회상 장면 나와요. 됐죠? 요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과거 회상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됐죠? 과거와 현재의 교차. 그래서 과거인 장면이고 뒤에 현재로 돌아올 때 다시 과거 뭐 얘기 나올 때 그때마다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서 한번 그럼 끊어주고 갈게요. 과거요. 그날 아침 얘기입니다, 이제. 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개고장이에요. 오케이? 철거 개고장 별표 하나만 칩시다. 얘를 갖다가 종종 소재의 상징성을 물어요. 소재의 기능. 소재의 기능 묻는 경우 많아요. 철거 개고장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됩니다. 됐죠?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갈등이라고 하면은 싸운다를 먼저 떠올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싸우게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갈등은 뭐냐면 이 난쟁이 가족은 전쟁과 같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하지만 그 소망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과 현실, 이상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건 전부 다 갈등이라 그랬어. 괜찮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그 갈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음. 이상과 현실의 괴리. 됐죠? 내적 갈등이에요. 아니, 내적 갈등은 아니죠. 사회적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개인의 갈등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적 구조, 뭐, 현실과 개인의 갈등.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 그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자. 사회 또는 현실과 개인의 갈등.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지.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할 때, 철거 개고장은 갈등을 유발한대. 요렇게만 이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데 객관식 보기를 만들 때 쓸데없는 덧붙는 문장들 있잖아. 덧붙는 문장들. 여기에 장난을 치면 너네가 많이 낚여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계층 간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됐죠? 그 계기가 되는 거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계기가 되는 건 아니라고. 이런 거. 됐죠? 넘어갈게요. 기어코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 하나가 이제 온셈이었구나. 온셈이구나.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도 그냥 자습서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기어코 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예상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기치 못한 계고장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예기치 못하다라는 말도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상하지 못한.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다. 자,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체크 하나씩 다 할게요. 보리밥,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 조린 감자. 전부 다 세모 치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가난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됐죠? 그리고 요것도 그럼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조금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난쟁이 식구들은 가난했다 라고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간접 제시해 준 거예요. 간접 제시. 그렇죠? 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개고장을 천천히 해왔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철거 계곡장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봐둬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여기입니다. 낙원구 행복동. 이거 무조건 체크해 주세요. 낙원구 행복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쟁이 가족의 집 주소예요. 음. 난쟁이 가족의 집 주소인데, 됐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난쟁이 가족이 낙원에 살고 있니? 행복하니? 아니잖아. 둘 다 아니잖아. 아, 낙원이 그 낙원. 네, 그 낙원이에요. 천국 그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단어적인 거예요. 단어적 명명 이름 붙임 단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극성이 더 심화되는 거죠. 괜찮죠? 낙원구 행복동. 이거는 상당히 많이 물어볼 거예요. 변형 문제나 이런 거에서도.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도 건드릴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 또 너무 뻔한 거라서 또 일부러 안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자, 쭉 뭐 블라블라블라 많은 뭐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규정에 의하여를 체크할 겁니다. 내용 뭐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건 이거야. 자, 시에서 지금 철거 계곡장을 보내면서 당신네 집 허물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명령장인 거야 사실상. 근데 이제 경고장을 보내면서 그 경고장의 근거가 지금 법이란 말이죠. 그죠? 무슨 법 얘기한 거잖아. 근데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작품 내에서 계속 법 얘기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법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외계층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가진 자, 부유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되는 거지 소외계층을 보호해주는 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만 체크할게요. 자, 법령을 근거로 함 됐죠? 이 내용 자체가 소외계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그죠? 가습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빈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비슷한 맥락이니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이 부분. 네? 학교에서 어머님이 까막눈이라고 했지. 가능하죠. 엄마가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읽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맹이다. 어머니가 문맹이다. 이것도 가난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죠? 자, 다음 내려갈게요.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할게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이것도 의외로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구절이에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이거 있죠. 이게 이제 도시화 산업화. 도시화와 산업화의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지금 좁은 마당을 덮었대잖아. 이 좁은 마당은 난쟁이 가족 내 집의 마당이에요. 그렇죠? 난쟁이 가족의 집.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난쟁이 가족을 뒤덮었다.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그런 형상이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벌어지는 억압과 그렇죠? 부조리와 모순. 됐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두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순은 잘못됐다고. 앞뒤가 맞지 않잖아, 지금 이게.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벗어날 수 없고, 부유층은 계속 부유해지고, 그죠? 아, 빈곤이 빈곤을. 그렇죠.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는 게 다 같이 잘 살자고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도시화의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거. 넘어갈게요.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앉았어.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서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셨고요. 어머니는 두 무릎을 굳혀 세우고 앉았습니다.
자,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아시겠죠? 어머니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음, 어머니의 원통함. 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쵸?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자,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그냥 간단히 체크만 하고 갈게요. 자, 행복동 주민들은 잔뜩 있고요. 들을 사람은 몇 명 안 돼. 이것도 우리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있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피해를 보는 사람만 다수인 거야. 괜찮죠? 이런 것도 이제 부조리와 모순의 형상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거의 수십 명이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쓸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 주잖아. 하지만 이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해요. 됐죠? 자,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 요 거간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입주민들은 어차피 보상금을 받아도 그 아파트에 입주를 못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거간꾼이라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입주권 파세요. 어, 우리한테 입주권 파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입주권 사가지고 다른 부유층한테 또 비싸게 팔겠죠? 고고하는 장사꾼들이에요. 괜찮죠? 자, 거간꾼들이 한데 엉켜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뭐 쭉 넘어갈게요, 이런 건. 아, 여기 하나 체크할 거 있네요.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은 승용차.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요거 부유층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부유층.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구 개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쵸?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죠. 요거 오타예요. 넘어갈게요, 그냥. 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의 공구 물결. 아버지의 공구 물결. 사소한 거지만 이런 거에서도 다 나오죠. 아버지가 노동자라는 거. 노동자 신부님을 유추할 수 있죠. 아버지의 공구가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그렇죠? 괜찮죠? 실제로 너네 공구 가방이라고 하는 걸 볼 일이 거의 없죠? 그거 아니에요? 이게 착착착착 열리는 거. 이게 생각보다 근데 공구 가방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요? 생각보다 비싸요. 그거 같은데? 옛날에 그럼 어떡하나? 옛날에 아니,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공연 준비한다고 무대 만들고 이럴 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많이 집어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렇죠? 네.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럼 뭘 주워와요? 공구 가방 이렇게 공구방이래요, 바깥에 있는 거 있잖아. 아니, 어. 공구 가방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대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팔아요. 아니 그거 다 주고 왔지. 쓰라고 두고 왔지.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무대 만들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져다가 쓰고 막 그랬던 거야.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붙여주세요. 공구가 이렇게 망치, 톱 이런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육체적인 노동을 했겠지. 육체 노동을 했겠지. 뭐 전문 기술자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사실. 특별히 뭔가를 배우진 않았을 테니까.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여기 이제 등장했으니까 한 번만 얘기할게요. 영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수하고 여린 이미지로 그려져요. 영희는.
일단 조금 있다가 또 나오긴 할 텐데.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그냥 뭐 입주권을 팔라고 뭐 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답니다. 음. 우리는 아버지가 책 읽는 것을 처음 보았대요. 표지를 싸놨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뭐 이 장면은 그냥 뭐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면 여기. 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 요거 떼는 거 체크 하나 할게요. 그 어머니가 하고 있는 행위인 거고, 그때 나도 식칼을 받아서 반대편 못을 뽑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러면 어머니와 나의 태도 잡아두시고요. 괜찮죠? 어. 자, 방빼래. 그쵸? 방빼라 그랬잖아. 너네 집에서 나가. 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와 나는 그냥 말없이 그, 뽑고 있다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어머니와 나는 현실 수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괜찮죠? 현실 수능적.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거. 영호 얘기 나오죠. 영호. 영호.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됐죠? 영호는 거부해요. 영호는 저항적인 태도를 보여요. 말하고 있는 애가 영수예요? 근데 말하고 있는 건 영수. 그러니까 나는 영수예요. 나는 영수입니다. 영수. 얘도 역시나 현실 수능적인 거. 됐죠? 이거 좀 혼동하지 마세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게 너네가 마찬가지잖아. 다른 거 아니야. 보통 너네가 문제 풀 때 텍스트를 안 읽어요. 그러니까 안 읽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틀려요.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쓸데없는 거 틀리지 마, 이런 거. 그죠? 틀릴 걸 틀려야지.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뭐 더 이상의 뭐 방법은 없죠. 자,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루미늄 표차를 가지고 아야 아파트 입주권이랑 바꿔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집에 살았다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 입주권은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그러니까 살 때 우선권을 받을 수 있지. 우선권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내가 이 집에 살았다라는 거라도 증명이 돼야 기회라도 있잖아. 그냥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냥 쫓겨나는 것보다야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증명이라도 가지고 있겠다. 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 장면에서 알루미늄 표차를 떼므로써 이걸 가지고 미래의 어떤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냥 최소한의 그냥 저항, 미안. 저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냥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것만 할 뿐이야. 현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네. 알루미늄 표창 이거 떼는 게 네.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여기서 살아가지고 네네네. 증거를 인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오. 그 선생님이 그래갖고 여기 이 사람들이 네네. 사는 곳이 이 사람의 땅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지어서 짓는 집이니까 네. 이 표차를 잃어버림으로써 나중에 불법적으로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고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봐봐. 그 알루미늄 표찰이 뭐냐면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거지.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여기 사는 사람들 불법 점유자라는 낙인인 거나 마찬가지야. 괜찮죠? 자, 알루미늄 표찰은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져 있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 이 집을, 이 땅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누가 못 보게 해야지. 누가 못 보게 해야지. 증거인 그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둘 다 돼요.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너네한테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어떤 미래지향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괜찮죠? 요것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알루미늄 표체를 떼는 행위가 미래지향적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어떤 뭐 새로운 기회나 희망을 엿보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현재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그쵸? 자, 가겠습니다. 다음.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고요. 자,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요 말이 지금 너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영수와 영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요 전작에서 영수랑 영호가 공장에서 쫓겨났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돈 버는 사람이 아버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더 가난해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태산인 거지. 자, 갑시다. 수문화 나란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벌써 나오네요.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체념적이죠? 다 직정이요? 그렇죠. 체념적. 그렇죠? 순종적. 뭐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입주권을 팔려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죠? 저항적 태도. 뒤에 문 좀 닫아줄래? 괜찮나요? 자,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그럼 영호의 지금 완강한 태도가 드러나는 거죠. 넘어갈게요.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자,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곡장은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이거 얘기 나오죠. 아버지도 지금 수능적인 태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는 끝난 거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현실 수능적 태도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건 우리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소리를 치죠. 자,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얘기 나오는데 요 펜지꽃 하나만 동그라미를 네모 하나 해둘게요. 이게 우리 본문에는 없어요. 우리 본문은 없는데 이게 3부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3부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보기 줄까 봐 얘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마지막 3부 마지막 장면에 아니다. 요 얘기를 그냥 썰 풀듯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2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쫓겨난단 말이야. 집이 헐어져요. 헐어지고 쫓겨나고 입주권을 팔아. 입주권을 판단 말이야. 근데 영희가 그 입주권 되찾아오겠다고. 내가 되찾아오겠다고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가지고 이제 입주권을 사간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뭐 여차저차 해서 그 입주권을 훔쳐나와. 봐봐. 영희는 굉장히 순수하고 순박하고 여린 이미지의 소녀였단 말이지. 근데 그런 소녀가 도둑질을 하게끔 된단 말이야. 사회가. 사회적 모순 때문에. 도둑질을 해요. 그리고 도둑질을 해서 가져왔으나, 입주권을 되찾아 왔으나, 우리 요 텍스트의 결말에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셨죠? 그, 그, 뭐야.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야. 그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희는 거기서 다시 한번 좌절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꿈 얘기가 잠깐 나와요. 꿈을 꾸는데 영희가 하수도에 펜지꽃을 버리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하수도에 펜지꽃을 버리는 영희. 이 장면이 보기로 주어질까 봐서 혹시라도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펜지꽃이라는 소재가 영희의 순수함, 그렇죠? 순박함. 그렇죠? 이게 이제 펜지꽃의 의미가 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렇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 모순 때문에, 부조리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순수함과 순박함마저도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희라는 인물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되게 멀리 간 거긴 해요. 이거는 우리 교과서 텍스트가 아니라 완전 작품 전체를 다 얘기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문제 없죠. 자, 우리는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뭐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떤 놈이든 집을 흘러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영호가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그들 옆엔 법이 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법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법. 지금 영어를 부유층을 위한 법. 그렇다고 말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에서 끊어주세요. 왜냐면 여기 다시 과거의 상 장면이 또 나와요. 과거의 상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했던 부분만 한번 정리 한 번만 하고 이 부유층을 위한 법을 언급하는 아버지의 말에서 그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회적 부조리, 모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약자로부터 무언가를 빼앗고 약자를 몰아내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죠. 괜찮습니까? 그 얘기도 정리할게요.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렇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법은 좋은 법들이 아니죠. 괜찮습니까? 네. 자, 과거현상 장면이 등장하는 까닭으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과거현상 장면 나와요. 자,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여기 장면, 과거현상 장면 좀 체크할 내용 조금 있어요. 내려갈게요. 자,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뭐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 갈게요.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고요.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 세모치시면 됩니다. 대신에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거든. 그렇죠? 세모와 동그라미로 구분하시면 이제 이미지 구분되죠? 빈곤과 부유층, 그렇죠? 빈곤층과 부유층을 후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대비한 거예요. 그렇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그렇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빈곤층과 부유층 대비하는 거죠. 네? 과거예요? 이 장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날 아침 일 했을 때가 이제 이미 지금 이 작품 전체를 서술하는 그 시점은 보다 미래의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리고 이건 완전 어렸을 때 얘기니까 더 과거로 가는 거 됐죠?
자,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곤 했다. 요 장면 되게 뭔가 좀 짠해요. 엄마 저게 무슨 냄새야? 막 이러는 거죠.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얘기하니까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 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나중에 해 먹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되게 사소한 영역이기는 한데, 의도를 조금 보세요. 어머니의 발화의 의도. 발화 의도는 지금 현재 상황을 모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로 우리 나중에 해 먹자라고 약속이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왜냐면은 뒤에 얘기 보면 알아요. 나중에 언제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지금 나중에 먹자, 그러니까 나중에 언제?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자, 빨리 가자. 되는 거잖아. 그냥 진짜로 해 먹자라고 약속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먹지 못하는데 그냥 달래기 위한 겁니다. 자,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음.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요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가난에 대한 원망.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니까 철없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너 방금 뭐라 그랬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라면서 이제 아버지를 두둔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여기 이 글의 어머니는 가난하지만 아버지를 되게 존중해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되게 좋게 여겨주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자, 하나 더 나오네요.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주머니가 달린 옷. 이 부유층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유. 왜요? 뒤에 나오는 거지만 주머니가 있으면 뭔가 주머니에 담을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머니를 옷에 다는 거야. 아, 물질적인. 그렇죠. 근데 난쟁이 가족은 주머니에 담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주머니를 달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요. 자, 뒤에 내려가시면 엄마는 왜 우리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요거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뒤에 내려가면 자,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맞을 줄 알아. 자, 아버지는 악당도 못해. 악당은 돈이나 많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뒤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엄마 큰오빠 말을 안 들어.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뭐 영희가 이제 일러 바치는 장면. 자,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하니까 때리려 그래. 라면서 뭐 울었다가 되는 거죠. 자,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가 없는 옷, 세모를 입고 있었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어린 시절 회상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는 장면은 하나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거. 자,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장면. 중력 부분 줄거리. 뭐 입주과 동네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노비매매 문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노비매매 문서가 뭐냐면은 어, 그 난쟁이 가족의 조상 때 있잖아. 이게 집안 내력이 노비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노동자, 신체적, 육체적 노동을 해오면서 가난이 대물림 되어 왔어. 근데 이제 아버지 세대가 되어서도 벗어날 수 없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매매 문서 얘기 나오는 장면은 뭐 자세히 다뤄지진 않았으니까 요거만 얘기할게요. 가난의 대물림. 그죠? 가난의 대물림. 노비라는 계층 그게 사라져도 그렇죠. 계속 그렇죠. 신분제가 사라져도 가난이라고 하는 건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야. 괜찮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그죠? 이게 되물림도 괜찮고요. 되라고 하는 건 다시인 거고요. 대물림이라고 얘기한 거는 대를 이어서 이거 얘기한 겁니다. 그냥 뭐 둘 다 상관은 없어요. 음. 자,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 명희, 일만 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 뭐 등등등 얘기 나오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이제 책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책 이름이 나옵니다. 자,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만 년 후의 세계. 진짜 있는 책이에요. 아니, 없어요. 어. 아, 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또 좀 되게 신선하네. 자,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거 보면 알겠지만 현실에서 야, 2023년이 그려지냐? 2023년? 이거 상상도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음,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거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미래. 그렇죠? 그럼 보면은 자,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장면 한 번만 더 잘라줄게요. 기타였다. 해서. 됐죠? 근데 그- 왜 최후의 시장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시장 이름? 시장, 약간 이게 정말로 그 마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플리마켓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마켓. 자, 내가 방송통신 고교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여기, 소재 잘 잡으셔야 돼요. 보세요. 자, 영희에게는 줄 끊어진 기타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는 라디오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그냥 라디오에다 체크하지 마시고 밑에 내려가면은 어디 갔을까? 라디오는 고장이 나고 여기를 체크할 거예요. 그리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여기를 체크할 거예요. 자, 보세요. 봐봐. 자, 내가 라디오를 산 이유는 뭐냐면 방송통신 고교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였어. 자, 이 강의를 듣는다라는 행위 자체가 내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도예요. 괜찮습니까? 자,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 괜찮나요? 봐봐. 자, 기회였고, 그때 쓸만한 라디오가 있어서 이제 사러 갔어. 근데 영희가 기타를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쳐요.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 얼굴이 아주 예뻤다. 얘기 나오죠? 자,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고요.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래서 영희한테 기타를 사줬단 말이죠. 보세요. 근데 결국 라디오는 고장이 났고요. 영희의 기타는 줄이 끊어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영희에게 있어서 기타 역시 영희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도구였다고. 됐죠? 근데 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했던 공부, 그 다음에 영희가 하고자 했던 음악, 둘 다 망가졌네요. 괜찮습니까? 여기에 이 소재의 상징성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망이나 희망이 좌절되었으면, 망가졌음,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됐나요?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여기 장면 끊었던 거 다시 돌아갈게요. 여기서 잘라주시면 돼요. 여기. 음, 됐죠?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장면이었어요, 잠깐. 여기가 현재예요? 아니, 여기가 현재고, 됐죠? 기타랑 라디오를 사러 갔던 과거 얘기가 잠깐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제 라디오는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끊어졌다. 현재로 돌아오는. 그렇죠? 그렇죠. 내려갈게요. 자,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 빌렸다. 젊은이 이름이 지섭이에요. 젊은이, 지섭이.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산다고 해서 부유층이다. 고기 냄새 나는 동네 산다. 이게 아니에요. 부유한 근데 뭐냐? 그 집 가정교사였다고 얘기하죠? 어. 사람. 그러니까 얘는 부유층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지식인으로 그려져요. 지식인. 지식인. 됐죠? 지섭이는 지식인입니다. 됐죠?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은 나는 들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겠죠? 요거.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지섭은 지식인인 거잖아. 지식인으로서 현실의 모순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말들을 합쳐서 지섭이를 이렇게 부르죠. 비판적 지식인이라고. 괜찮습니까? 지섭이는 비판적 지식인이에요.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건 없어. 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왜? 라고 묻죠. 지섭이가 이제 말을 합니다. 내려갈게요. 자,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죽은 땅. 세모 하나 해줄게요. 죽은 땅. 됐죠? 죽은 땅. 자, 모순, 그죠? 부조리, 빈부격차, 이기주의 등등 현실의 모습을 지금 죽은 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법을 어긴 적은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어. 근데 이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쟁이 가족은 소외계층으로서 뭔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희망을 버렸던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현실은 그죠?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지섭이는.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죽은 땅 어디로 떠나? 달나라로. 됐죠? 갑자기 좀 약간 뇌절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 아유 이게 내가 지금 말투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 내가 말투를 이상하게 해서 그래. 미안해. 자, 상징적인 겁니다. 자, 상징성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땅은 현실이고요. 됐죠? 그 인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나라는 이상적인 세계예요. 이상향. 이상 세계. 됐죠? 이상형? 이상향. 이상 세계. 부유한 거야. 부유한 거 아니에요. 얘기 잘했어. 이게 부유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나라는 그러면 지섭이가 말했던 걸 좀 종합해 보면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모순이 없고 부조리가 없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행복한 됐습니까? 세상. 행복한 세상. 요거 얘기하는 거죠. 부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부유는 떼요? 부유는 아니죠. 굳이 집어넣을 이유 없죠. 사랑, 배려, 그렇죠? 사랑, 배려, 모순 해결, 그렇죠? 부조리 없는, 그렇죠? 이런 세상이 달나라인 거죠. 요거. 그렇죠. 그렇죠. 자, 그때 얘들아! 라고 하죠.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영희,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춧가루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여기 마지막 결말, 이 장면 잘 보세요. 벽돌 공장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죠.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피뢰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 비행기를 내었다. 보세요. 지금 요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공장 굴뚝이라고 치자. 그럼 이 위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달나라를 향해서 됐죠.
달나라를 향해서 종이 비행기 날린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 달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상향이었어. 그죠? 그리고 이 이상향을 향해서 날리는 종이 비행기 있죠. 얘도 상징성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이상향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이 비행기도 희망, 그죠? 소망, 극복 의지, 현실 극복 의지. 괜찮습니까? 이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똑같잖아. 종이 비행기. 계속 나는 게 아니죠. 언젠간 또. 그렇죠. 얘도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 좌절. 이라고 하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어요. 됐죠? 내표가 아니라 내포. 이미 품고 있다고.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이 시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도. 결국 이제 이때 이제 아버지가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자, 내려갈게요. 밑에 뒷부분 중 왜? 아, 뭐 있어? 아니, 추락을 한다는 게 굴뚝에서 떨어져요. 자살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살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되진 않아요. 그냥 떨어져서 돌아가신 걸로만 그려지죠. 비행기 날리다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봐봐. 꼭 너네가 보통 친구들 학생들이 여기서 그럼 아버지가 일부러 이게 자살이에요? 사고사예요? 너네들 이걸 묻진 않아.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그렇습니까? 그냥 사고사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사고사 정도는 실족, 미끄러져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됐죠. 뒤에 갈게요. 요 장면이 방금 내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영희는 그날 집을 나가요. 자, 사라진 영희를 찾아다니느라 떠나지 못하다가 집을 강제로 철거당하고요. 자, 지섭은 철거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고요. 뒤에 집을 나갔던 영희는 투기업자 가까이에 있다가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내고요. 행복곡동으로 돌아와 가족의 입주 절차를 마친다. 하지만 벽돌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고 절규하고 그날 밤에 이제 영수였나? 영호였나? 둘 중에 누구였는지가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마 영수였을 거예요. 영수가 꿈을 꾸는데 아까 얘기했던 영희가 하수구 속으로 펜치꽃을 버리는 순수함을 잃게 돼. 내면의 순수함을 잃게 된 영웅. 요런 장면으로도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가 이런 건 있어요.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꼬집기는 하지만 이거를 극복하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행복한 결말 이런 건 아니에요.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이죠. 그 정도 내용으로만 잡아두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배경이 1970년대죠. 산업화. 네, 그 정도죠. 60년대, 70년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잡고 마무리합시다.